여러분이 챔피언스리그 하면 별들의 전쟁이고 사실 유럽 축구의 꽃이죠. 근데 그 꽂힌 거에 비해서는 일부러 그랬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이거 일부러 그런 거예요. 이거 시간차 공격이야. 이거 일부러 그런 일부러 거야. 터져주신 거야. 자, 2024년 4월 29일 월요일 히든풋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한 생일날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황대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철입니다. 자, 오늘 오프닝 토크 때는 먼저 박수 한번 치시죠. 황덕현이 한 발 빨랐다. 쿠팡 플레이 프리미어리그 2025-2026 시즌부터 6년 독점권을 따냈다. 아니, 근데 이거 진짜예요? 나는 들은 게 전혀 없어. 근데 단독이 떴던데. 근데 이게 단독이 떴는데 너도 쿠팡에 지금 왔다 갔다 하잖아요. 아니, 그럼 봐봐. 솔직히 네. 내가 만약에 알았으면 더 빨리 알았겠지. 아니 그러니까 봐봐. 나도 사실 우리가 다 어쨌든 업계 종사자니까 보통은 이런 얘기가 흘러들어와요. 네, 그러니까. 근데 나도 요거는 조금 내가 별로 들은 얘기가 없었는데 왜 이게 금방에 입찰한다는 얘기까지는 들었었는데 이게 훅 하고 단독이 떴어.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이거를 알았으면 뭐 미리 그냥 뭐 혼자 알고 있을 수도 있지만 뭐 정말 가까운 사람들 뭐 얘기를 했을 수도 있는 건데 근데 저도 들은 바가 지금 전혀 없어서 그리고 나 그래서 이거 단독 뜬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쿠팡이 뛰어들 거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이거 이외에도 사실 프리미어리그 중계권을 노리는 데가 좀 더 있었어요. 몇몇 군데 컨소시엄도 있고. 뭐 옛날부터 얘기 나오는 분들이 많았으니까. 여러 군데가 있었고 근데 이게 갑자기 떠서 저도 그렇구나. 근데 뭐 개인적으로는 쿠팡이 따낼 가능성이 뭐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이쪽은 자금력이 일단 받침이 되니까. 그리고 종윤이 형이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 전혀 흘러들은 소스가 없이 단독해서 보고 알았다고. 네. 이분은 웬만하면 그런 소스를 말해주는 그 창구가 많거든요. 나도 이제 여기 이제 있는 기간이 있고 이렇다 보니까 웬만하면 거의 다 알고 있는데 이 얘기는 조금 갑자기 했어요. 네, 그 덕현 씨 쿠팡이랑 이번 시즌이 마지막 계약인가요? 그런가 보네. 저 밴 좀 해주세요. 그래서 너가 몰랐구나. 저 이리보이 그 이리 사람인가요 혹시? 이게 익산이잖아요. 덕현이 형 중계하실 차례에 개건해설을 묻는답니다. 그렇군요. 예. 혹시 그 개그노셀 너인가요? 정말요? 아니, 혹시 승현 형이구나. 승엽이 축구도 잘할 텐데. 승현 형은 선출이잖아. 그치. 잘하시죠. 어쨌든 쿠팡 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이제 스포츠적으로는 많은 팬들에게 지지를 받고 있는데 프리미어리그 중계권 이게 내가 이렇게 기사를 보니까 오피셜 땅땅땅은 아닌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거의 뭐 유령 이런 느낌이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이게 스포티비가 꽤 오랫동안 프리미어리그 중계권을 갖고 있다가 A클럽 쪽에 쿠팡 플레이로 넘어가든 뭐 이게 뭐 오피셜 나겠죠 언젠가는. 이게 2-4-25 시즌까지죠? 맞아요. 스포티비가 저랑 형철이가 처음 해외축구 시작했었던 게 저희 입사했을 때거든요. 2016년. 2016-17 시즌이 우리 첫이에요. 네, 첫 프리미어리그. 16-17 시즌부터 2-4-25 시즌까지 거의 한 10년, 긴 10년 했네. 진짜 오래 오래됐어요. 했어요. 예. 뭐 이게 뭐 회사 내부 사정은 다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유료 모듈을 구축을 해놨는데 이제 그건 있죠. 프리미어리그만 놓고 봤을 때 아무래도 손흥민 선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마어마하게 큰데 손흥민 선수가 이제 이때쯤 되면 이제 커리어의 막바지로 가고 있을 타이밍이긴 해요. 지금 92년생 우리나라 나이로 치면 저보다 2살 어리니까 33. 그러면 요때쯤 되면 34, 5, 그 정도 가는 타이밍인데 뭐 사실 프리미어리그는 워낙에 우리나라에서는 또 그래도 인기가 많은 편인데 이제 여러분이 그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지금 챔피언스리그. 챔스는 좀 과격하게 얘기할게요. 축구 팬들만의 리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축구를 다 좋아하고 네. 지금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은 전 되게 딥하게 축구를 보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축구 관련 방송을 이 정해진 시간에 찾아와서 들으실 정도면 참여도 해주시고. 예, 근데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 바이언이랑 레알의 뭐 챔피언스리그 4강 매치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매치를 대다수의 팬들이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맞아요. 예. 왜냐면 주중 새벽 4시, 5시. 이게 쉽지 않아. 이게 잘못하면 생업을 포기해야 되거든요. 그래. 그래서 이게 여러분이 챔피언스리그 하면 별들의 전쟁이고 사실 유럽 축구의 꽃이죠. 근데 그 꽂힌 거에 비해서는 일부러 그랬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이거 일부러 그런 거예요. 이거 시간차 공격이야. 이거 일부러 그런 일부러 거야. 터져주신 거야.
그 내가 사카미치 미로부터 느낌이 세하더라고. 아, 그거는 사실 일부러 한 게 티가 너무 났어. 좀 연기를 잘했어요. 아, 진짜 씨. 아니 별들의 전쟁에 고추가 얼마나십니까? 왜? 고추의 전쟁일 수도 있죠. 꽃들의 전쟁이라고 하자. 예. 꽃들의 전쟁. 요즘에 티가 안 나게 연기를 해야 돼. 너무 티가 나네. 아, 어쨌든 근데 주랩수 안 찍더니 연기력이 많이 떨어졌어. 그 챔피언스리그 중계권이 여러분이 상상한 거 대비 쌉니다. 아.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그거 우와! 이런 대단한 리그가 이 가격이라고까지 하는 리그는 어디 되면 라리가입니다. 아 라리가. 라리가랑 리그랑 진짜요? 이 돈이에요. 거저 아닌가? 이게 맞아요? 근데 챔스는 그 정도는 아닌데 이름값 대비는 싸다. 그 축구계나 방송계 종사자분들이 월드컵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올림픽에 지금 이번에 그러니까 월드컵 올림픽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올림픽이 사실 어찌 보면 축구적으로 봤을 때 아시안컵보다 약한 대회입니다. 약하죠. 왜냐하면 대륙컵이랑 연령별 대회는 비교가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올림픽이에요. 우리 아시안컵보다 올림픽 관심도가 더 사실 대한민국에서는 대중적으로 갔을 때 아시안컵이 그렇게 주목받는 대회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좀 더 많이 얘기하면 심지어 아시안 게임이 더 그렇지. 많이 주목을 받을 정도로. 네. 근데 올림픽이 날아갔죠. 근데 참 뭐랄까 그러니까 이 올림픽에 축구가 못 나가는 근데 저는 올림픽에 주는 축구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어쨌든 종합적으로 스포츠가 그쵸. 이제 다 있고 그리고 피날레를 장식한 마라톤이잖아요. 킵초게. 올림픽에서는 황영조, 네, 황영조, 이봉주, 네. 그리고 전병관, 전병관 이제 전병관. 역도. 세계를 전북. 전전해. 아 그렇죠 전북 전북 전병관. 대병관. 어. 네. 근데 이제 그 올림픽 축구가 딱 떨어졌을 때는 그러니까 좀 어색하긴 했거든요. 이게 근데 그 덕현 얘기가 맞으면서도 반대편의 얘기가 있는 게 주는 아닐 수 있으나 광고가 가장 많이 붙는 건 축구입니다. 그러겠지. 그게 그쵸. 문제. 국기 시청률도 종목이고. 그렇고 국기 그쵸. 종목이니까. 예. 근데 이제 만약에 우리가 언젠가 혹시 이제 월드컵을 못 나가게 되면 사실 이거는 가정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일이 있다면 빠르게 이 업계를 떠나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면 제가 17년도에 기자를 처음 시작했었거든요. 물론 뭐 제가 뭐 대형 언론사는 아니었지만. 근데 이제 그 기자 생활을 하면서 만난 이제 당시에 그런 기자 선배들 그리고 업계 관계자들한테 이제 모두 물어봤을 때 예. 만약에 우리나라가 월드컵을 못 나가는 사태가 벌어진다. 네. 그러면 그 여러분들이 기사를 읽으시는 굉장히 많은 포털이란다. 그 언론사들이 있잖아요. 그 인터넷 언론사의 대부분은 사라질 수도 있어요. 작살납니다, 진짜. 네. 네. 이게 진짜 그래서 저희가 뭐 가끔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야, 이 기회에 강등당해서 정신 한번 차려라. 야, 약간- 이 기회에 월드컵만 떨어지고 쇄신하자. 충격파. 예. 네, 그런 느낌. 충격파 받고 그대로 소멸합니다. 네. 다시 올라오고 이런 게 아니에요. 재기부인응이 될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게 올림픽이니까 그나마 차라리 그래 이번에 한 번이라도 회신하는데 월드컵은 얘기가 좀 다릅니다. 네. 뭐 어쨌든 쿠팡 플레이 이거 관련해서는 2호 1육 시즌이니까 아직 시간이 좀 남아 있기도 하고 네. 그 전까지는 이제 에이클라에서 중계를 할 텐데 우리는 뭐 또 별개의 얘기고 우린 우리대로 할 거 하다가 또 뭐 좋은 기회가 있으면 같이 뭐 또 일도 하고 그러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덕현이는 뭐 지금까지 얘기를 못 들은 거 보니까 이번 시즌까지 하고 저 종료를 할 것 같다고 어떤 분이 계약이 꽤 있어요. 아, 그래요? 다행이네요. 계약 기간이. 아, 제가 도 아니고. 예. 죄송한데 저랑 한 1년만 해봅시다. 이랬는데 제가 사인한 게 계약 해지 이런 것도 있잖아. 이제 제가 상호 동의를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아, 그래요? 네. 맞잖아요. 아, 뭐- 아니 FM에서도 상호 계약 해지 제안했을 때 네. 싫어요 하면은 안 되는 거잖아. 그럼 뭐 이상으로도 불러오세요. 이상호요? 네네네. 네. 그렇습니다. 최근은 아니고 네. 요새 이제 그 방송적으로 봤을 때 네네네. 뭔가 이제 랩 추종연에서 누군가가 나간다면의 예시도 네. 황덕연. 그리고 계약 기간이 1년 남았다라는 거에 예시도 황덕연 이러는데 네. 약간 의도가 좀 있는 건가요? 아니죠. 실제로 나갈 만한 애한테는 그런 얘기를 안 합니다. 아, 그래요? 보세요. 실제로 쪼다 같은 애한테 야, 너 쪼다 새끼야. 그러면 진짜 빡치거든요. 네. 근데 나 괜찮죠? 아니, 쪼다 새끼야. 괜찮잖아. 괜찮나요? 그럼요. 네. 근데 제가 이게 몇몇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못 해요. 아 진짜 실제로 그 얘기를 못 한다. 그럼 그 사람이 쪼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거칠게 못 대하면 이제 그 그거에 괜찮다는 거죠. 네네네, 네. 그것도 받을 사람한테 받지. 네. 괜찮네요.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네. 쿠팡 플레이 얘기를 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주제에 들어갈 텐데 일단 23세 이하 요거 이제 마무리 토크를 해야 됩니다. 대회는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우리 대표팀은 완전히 종료가 됐고 황선홍 감독 인터뷰도 있었죠. 그리고 이제 금요일에 원래 저희가 라이브를 하지 않는데 저 혼자 와서 라이브를 했죠. 아, 예. 분노의 라이브였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때는 진짜 조금 여러 가지로 짜증이 난 게
제가 일주일 중에 안 쉬는 날이 대부분인데 그래도 금요일에 개인 일정을 해야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비교적 일정을 비웁니다. 근데 이제 또 라이브를 해야 되는 상황을 또 만들기도 했고 그리고 이래저래 좀 짜증 나잖아. 그러니까 이게 좋은 소식을 통해서 라이브를 키는 거랑 또 이제 안 좋은 소식을 얘기할 때 다르죠. 라이브를 키는 거랑 아니 제가 이제 주말에 그 FC 온라인 그 프로마스터즈 국제대회가 전 EACC 네, 예. 대전에 이제 3일 갔다 왔는데 그 우리나라 대표팀이 떨어졌잖아요. 그 목요일에서 금요일 그쵸. 넘어가는 새벽에 떨어졌잖아요. 그지. 아침부터 전화가 많이 오더라고요. 이제 제가 전에 갔었던 YTN, 뭐 연합뉴스 TV, MBN. 그래서 이제 와서 좀 예. 왜냐면은 이들에게도 너무 충격인 거야. 당연하죠. 탈락한 거 자체가. 그럼. 일정 소화를 못했는데 이게 보면서 23세 이하 대회에 사실 우리가 그렇게 주목할 만한 일이 많지 않은데 그치. 내가 너는 여기 4년 수석이었잖아. 전에 내가 4년 전에 이 대회를 같이 우승을 했었잖아요. 그래. 근데 그때는 뭐 이런 거 없었어. 근데 지금은 떨어지니까 이거 자체 이슈가 일반인들한테도 너무 충격적인 거야. 올림픽에서 축구를 못 보네? 맞아요. 이 사실 자체가 너무 크게 다가오는 거지. 저는 이제 입중계를 하고 이제 끝나고 아침이었어요. 그치. 5시 반인가 6시인가 네. 그때 끝나가지고 이렇게 한강에 이렇게 해가 막 이렇게 떠가지고 사람들은 출근하고 저는 이제 퇴근을 하는데 기분이 너무 나쁜 거예요. 안 좋죠. 일단 한 3시간 넘게 경기를 봤는데 경기력이 진짜 1분 1초도 만족스러운 게 단 하나도 없었어요. 네. 그게 너무 일단 좀 오늘 아쉬웠었고 또 하나는 아무래도 그 하루 일찍 깨가지고 하루 종일 이제 그 기사들을 보고 뉴스들을 봤는데 지상파에서 다 이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에 대해서 강하게 보도를 하더라고요. 네. 느낌이 야 이건 정말 못 참는다. 방송사나 언론들도 일제히 되게 세게 말을 하는 게 그렇지. 그만큼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에 대해서 좀 화를 많이 느끼는구나. 다시 한번 느꼈던 것 같아요. 축구 보시고 개 강아지 산책시키시는데 기분이 굉장히 안 좋으셨다고. 아마 다 비슷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위에는 김삼식 감독, 베트남 감독 부임 임박 이런 것도 있네요. 우리 상식이 형님. 예, 그렇습니다. 자, 황선홍 감독 인터뷰가 좀 있습니다. 요거를 체크를 해볼게요. 늦은 시간까지 많은 분이 성원해 주셨다. 모든 분과 선수들에게도 미안하다. 결과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 여기에 대해서 약간 그 강한 어조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표님 감독 후보 관련돼서 이제 몇몇 가지 보도가 있었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나는 그렇게 비겁하지 않다.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할 뿐이다. 뒤에서 작업하지 않는다. 이건 분명하다. 저는 그때 제가 청이 형이랑 전화 연결을 하고 환희 형이랑 전화 연결했는데 청이 형도 이거보다는 다른 이야기를 좀 들었고 황선홍 감독은 임시 감독에서 좀 끝나는 쪽 이야기를 더 많이 들었다는 얘기를 저도 들었고요. 환희 형도 요거보다는 나는 그거는 좀 잘 모르겠다 쪽의 이야기를 하긴 했었는데 이래저래 사실 황선홍 감독은 제가 그때도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요번 대회를 이렇게 끝냄으로 인해서 사실 지금 감독 커리어가 잠시 멈출 거예요.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핑계로 들리겠지만 연령별 대표팀 운영에는 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야 된다. 지금 시스템 맞지 않는다. 대회 준비를 위한 시간이 매우 촉박하고 대표팀 운영은 4년 주기로 가야 된다. 한 대회 결과에 대해서 운명이 좌우된다면 그것만 준비할 수밖에 없는데 작년에는 9월에 집중이 됐고 이번엔 4월이었다. 이런 구조로는 아시아권 팀들을 완전히 제압할 수 없다. 황선홍 감독이 이번 대회를 잘 치렀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만 저는 이 얘기는 100% 맞는 얘기라고 봅니다. 네. 저도 이 워딩 자체에는 문제는 없다고 보고 그 기간이 이제 짧다라는 것도 그러니까 당장 우리가 알고 있는 일본이랑 좀 비교해 보면 일본은 그러니까 근데 이건 우리나라 사정상 어쩔 수 없는 거긴 한데 우리는 아시안 게임에 군 문제가 걸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연령대가 무조건 나가야 되는 시스템이긴 해요. 왜냐면 뭐 여기서 뭐 와일드카드라는 제도가 있긴 하지만 여기서 이제 더 어린 선수들을 데리고 나간다는 것도 그러니까 일본 그러잖아요. 21세 데리고 나오잖아. 그렇죠. 아시안 게임 그리고 보면 웬만한 아시안 게임의 나라들은 다 U23 B팀이에요. U23 A팀은 그 대회를 안 나와요. 네. 거의 다 그 맞아요. 연령대에서 더 어린 선수들을 차출하거나 그 연령대의 올스타가 아니고 좀 후보급 선수들을 테스트해보는 용도로 아시안 게임을 임하는 국가들이 많죠. 왜냐면 형철이가 그때 항저우 아시안 게임을 중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저도 이번에 23세 이하 아시안컵을 중계하면서 느끼는 건데 일단 이들이 정보가 별로 없어요. 왜냐면 너무 어린 선수들이기도 하고 근데 형철이가 중계했었던 아시안 게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야 우리가 이제 어쨌든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더 잘 알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는 그 연령대에서 제일 잘하는 애들이 나간단 말이야 이 대회를. 근데 뭐 일본이나 형철이가 얘기했었던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B팀이 나오는 경우 있고 21세 이하가 나와서 올림픽 나이에 맞게 이 대회를 준비하는 그런 용도인데 우리는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 대회를 준비할 수 있는 기간 자체가 짧다는 게 자 보세요.
아시안 게임에 나갔었던 그 선수들이 지금 올림픽에 나오지 않잖아요. 우리나라는. 물론 이제 아시안 게임이 사정상 좀 미뤄져서 치러지긴 했지만, 근데 이제 황선홍 감독 말이 그 플랜을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된다는 그죠. 거예요. 이 아시안 게임부터 쭉 가서 이게 올림픽으로 결실을 맺어야 되는데 우리는 사정상 그게 안 돼서 시스템을 바꾸기가 쉽지 않다. 우리가 다른 나라처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거를. 가능만 하다면 군 혜택을 아시안 게임이 아니고 아시안컵이나 월드컵으로 옮기는 게 사실 축구에선 제일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실제 가능하다 안 하다를 네. 떠나서 거기가 조금 더 저도 맞다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래야 황선홍 감독이 이야기했던 예. 좀 뭐 4년 아니면 그 이상의 장기 플랜을 세우기에는 어떻게 보면 그게 가장 궁극적으로는 옳은 방향일 수 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죠. 네. 타 종목과의 어떤 일들도 그렇고 이거는 축구협회나 뭐 단순히 그냥 축구만 바라보고 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만의 어쩔 수 없는 고충이 있고 다만 그건 있어요. 황선홍 감독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시스템적인 문제는 전 충분히 들어볼만 하고 더 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여기에 완전히 동의합니다. 황선홍 감독이 이번 대회를 잘 하지 못했다고 해서 이런 얘기까지 못하면 그건 진짜 축협 얘기 따라가는 거거든요. 저는 얘기 잘했다고 봐요. 그렇죠. 왜냐면 이것도 얘기 안 하면 아마 그랬을 거야 사람들. 지금 어떤 분들은 이거 얘기해가지고 시켜줬더니 한 다음에 뭔 얘기하는 거야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럼 이 얘기 안 했으면 그렇게 얘기했을 거야. 저거 시키는 대로 다 받아봤더니만 끝나고 난 다음에 아무 얘기도 안 하네. 저는 이 얘기는 잘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회 준비 기간이 짧다는 것도, 그러니까 뭐 제가 있었던 팀을 기준으로 보면요. 딱 본격적으로 첫 소집을 했었던 게, 그러니까 도쿄올림픽을 위한 첫 소집을 했었던 게 2019년 1월입니다. 제가 이때는 가지 않았어요. 저는 3월부터 이제 합류를 했는데, 자, 만약에 도쿄올림픽이 안 미뤄졌으면 2020년 8월입니다. 올림픽이. 그러면 2019년 1월에 첫 소집해서 2020년 8월이면은 1년하고 반 정도예요. 그 정도네요. 근데 다른 국가들은 사실 이거보다 훨씬 더 준비 기간을 많이 갖는 게 일반적이고, 이게 도쿄올림픽이 1년이 미뤄지는 바람에 2년 넘는 시간의 준비 기간이 있었던 거지. 물론 거기서도 우리가 8강에서 떨어지면서 좀 아쉬운 성적이 나오긴 했지만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이런 올림픽이나 이 대회를 준비하는 기간 자체가 프로세스상 너무 짧을 수밖에 없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좀 보완을 하고 새로운 시스템, 우리만에 맞는, 우리 사정에 맞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을 해야 되는 것, 그리고 이 프로세스에 대한 작업을 해야 되는 게 결국은 이제 협회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황선홍 감독도 좀 지적을 한 게 아닌가. 그래서 황선홍 감독의 이야기는 지금으로서는 들어볼 만하다. 다만 모든 실패에 대한 책임에 황선홍 감독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당연하죠. 그것까지는 꼭 전제를 해야 되겠죠. 네, 뭐 감독이 모든 책임을 또 지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니까. 근데 이런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건 제 생각이에요. 여러 가지 감독직을 제안으로 왔을 때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능력 없으면 수락하지 말았어야지. 근데 저는 저한테 그런 자리가 넘어왔을 때 수락하지 않을 수 있을까? 라고 나한테 반문해 보면 난 사실 못 그럴 것 같거든. 일단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난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어. 왜냐면 내가 못 그럴 것 같거든. 이게 어쨌든 이런 자리가 왔는데 이건 기회야. 정말 기회예요. 형들한테 깊은 인상을 남길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그렇지. 근데 사실 그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감독 커리어를 보면 서울에서, 사실 포항에서 네. 정말 좋은 시간을 보냈고 우승도 했고 뭐 한국인 선수들만 이루어지고 황선대웅군 이미지로 포항에서 K리그 클래식에서 정말 좋은 성적을 냈던 게 2015년까지의 일이었고, 그 다음 서울의 감독이 돼서 첫 시즌은 K리그 1을 우승하면서 좋은 성적을 냈지만 이후에는 너무나도 안 좋은 시간들만 겹쳤죠. 그리고 잠깐 타국가를 갔다 왔다가 대전 하나 시티즌을 맡습니다. 대전 하나 시티즌의 이름을 달고 나서 첫 번째 감독이었는데 K리그 2에서의 성적이 너무 좋지 않았고, 어떻게 보면 벼랑 끝까지 이제 황선홍이라는 지도자의 어떤 이미지와 커리어는 네. 벼랑 끝까지 몰린 상황이었는데 본인에게도 반등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이 든 게 그 연령배 대표팀의 그렇죠. 제안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황선홍 감독은 이번 대회를 잘하지 못한 책임을 분명히 져야 되겠습니다만, 수락한 사람보다는 황선홍 감독의 커리어가 이렇게 돼가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제안한 사람, 그렇죠. 불안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임시 감독 자리를 제안한 사람, 그리고 그 임시 감독직을 제안한 사람이 속해져 있는 그 협회의 수장 쪽으로 이야기가 흘러가는 게 역시 계속해서 저는 정상이라고 봅니다. 황선홍 감독을 잘했다라고 하고 황선홍 감독 두둔하고 옹호한다고 우리한테 떨어지는 게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자리를 제안받았는데 나는 거절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봐요. 그러면 먼저 얘기했을 때 제안하지 말아야죠. 그렇죠. 네. 결국 그 잘못된 제안 때문에 올해 사실 우리나라 한국 축구의 정말 중요한 한 해였어요. 네. 아시안컵 그리고
당장 올해 여름에 있을 이 파리 올림픽도 그렇고 이 두 가지에서 좋은 성적만 냈더라도 제가 한국 축구를 바라보는 시선과 결과도 정말 많이 달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잘못된 감독 선임에 의한 그 선택 결국 이 2024년을 우리에게 정말 최적의 한국 축구에 있어서는 정말 어떻게 보면 적기와도 다름없었을 한 해였는데 말 그대로 그냥 날려버렸어요. 이 1년을 그냥 날려버린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협회도 진짜 골치 아플걸요? 왜냐면 23세 이하 대표팀이 이제 모일 이유가 없어요. 올림픽이 날아갔으니까. 이제 끝이야. 근데 협회도 이게 우리가 지금 9회 연속 올림픽을 가다가 10회 연속 진출에 실패한 거잖아요. 네. 사실 내가 봤을 때 지금 이거 관련해서 행정을 막 하시는 분들 중에 이거를 딱 피부로 바로 경험한 분들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9회 연속으로 갔다는 건 올림픽 주기가 4년인데 그치. 그럼 36년 아니에요? 맞아요. 단순히 계산을 해봐도. 이 기간 동안 계속 나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시스템이 맞춰져 있었고 23세 이하 대표팀의 일정이나 뭐 다양한 부분도 다 어쨌든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갔을 텐데 그걸 지금 못 하잖아. 그러면 이 선수들, 그러니까 2001년, 2002년 이 생의 선수들이 뭔가 좀 붕 떠버리는 느낌이에요. 그렇지. 그리고 물론 이 선수들이 클럽팀에 돌아가고 각자의 소속팀에 돌아가서의 성장세도 저는 충분히 주목할 만하다라고 보는데 저는 이 23세 이하 선수들이 경험할 수 있는 국제 무대가 A대표팀에 비할 바는 사실 아니죠. 왜냐면 A대표팀 위주로 모든 게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돌아가니까. 근데 그래서 이 대회 하나하나가 되게 소중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는 20세 월드컵을 갔다 온 엄원상과 갔다 오기 이전의 엄원상을 비교해보고 정말 깜짝 놀랐었고. 어우, 다르지. 난 진짜 깜짝 놀랐었고. 네. 그리고 우리가 그때 당시에는 23세 이하 챔피언십이라고 했지만 이번 아시안컵 이 아시안컵 무대가 끝난 이후에 나랑 같이 했었던 선수들이랑 그 이전의 기량을 비교해봤을 때도 나는 되게 깜짝 놀랐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대회 하나하나가 없어져 버리고 이 올림픽이라는 대회는 어쨌든 너무 큰 대회잖아. 글로벌한 무대인데. 이거를 이 선수들이 경험하지 못한다라는 게 지금 너무 아쉬운 거예요. 어쨌든 뭐 황성 감독은 이번 대회는 실패였고. 실패였죠. 예, 그리고 아까 형철이가 얘기한 것처럼 감독 커리어가 사실 완전히 꼬일 대로 꼬인 케이스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아마 현장에서 보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렇죠. 물론 이분이 또 나중에 추후에 어떻게 다시 쇄신해서 지도자로서 좋은 역할을 해줄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대표팀이 묻어있는 종류의 어떤 팀을 맡기는 정말 많이 어려워지지 않았나. 한국에서의 감독직은 어쨌든 위기라고 생각해요. 네. 그게 클럽팀이 되었건 대표팀이 되었건 예전에 이제 황선홍 감독 성장형 감독으로 불렸을 때가 부산의 파크 2000년. 그랬죠. 그때 막 정성훈, 뭐 이승현 막 이런 선수들 부산에 있을 때. 그 시기는 이제 홍명보 코치, 그 당시 코치는 이제 A 대표팀으로 자주 이렇게 발탁이 되고 A 대표팀의 일정에 합류하고 있는데 황선홍 코치는 그러지 않으면서 K리그 클럽팀인 부산의 파크를 맡아서 이제 감독직을 시작하게 됐는데 부산이 아무래도 그 당시 뭐 어떤 성적이나 이런 스쿼드 같은 것들이 네. 확 화려하진 않았는데 그래도 황선홍 감독이 뭔가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라는 느낌으로 하나씩 황선홍 감독을 지켜보고 결국 이제 2010년 FA컵 준우승까지 결과가 좀 이어진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오래 지났어요. 이제 이 감독도 감독 커리어가 쌓일 대로 쌓였고 한 번 포항에서 정점을 찍었던 시기도 있었는데 그죠. 계속 그래프가 너무 긴 시간 동안 내리막을 걷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단점을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에서의 감독직을 올림픽 진출 실패라는 그 타이틀까지 안고서 다시 가져가는 게 냉정히 바라기엔 정말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물론 이제 본인이 안 한 건지 아니면은 뭐 이런 케이스처럼 못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김학범 감독도 올림픽 8강에서 떨어졌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 제주 유나이티드 감독으로 가기까지 시간이 꽤 길었죠? 네. 오래 걸렸어요. 예. 물론 이제 뭐 그 기간 동안에 뭐 여기저기 뭐 해외도 가고 그러긴 했지만 그런데 황선홍 감독은 어쨌든 이제 올림픽을 못 보냈으니 그치. 그러니까 이게 타격이 그쪽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덜 하지는 굉장히 크죠.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보니까 그 볼만찬 기자들, 그 윤준만 기자님이랑 박찬주 기자님이랑 네. 그 르나르 얘기를 이제 뭐 라이브에서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내용을 보니까 그 르나르랑 완전히 쫑났다라기보다 뭐 약간 스케줄 때문에 만나지 못했다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거는 지금 중도에 이야기하기엔 애매한 게 일단 완전 쫑난 건 아닌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어느 정도 후보군에 올려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는 감독을 누굴 선임하는지에 따라서 그 과정이 다시 얘기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거는 그건 있어요. 지금 협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이런 상황에서 좋게 보이지 않겠죠, 당연히. 그렇죠. 나쁘게 예. 보이겠죠. 비판적으로 볼 수밖에 비판적으로 없고. 볼 수밖에 없는 그 판을 맞는 것도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지금의 여론은 협회는 좀 다르게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만약에 협회가 지금까지 잘했어. 근데 막 이렇게 이러면 사실 나는 이거는 아직은
진짜 쫑난 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보시죠.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그러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너무 욕먹을 거리를 많이 만들어놔서 그냥 뭐 알아서 달게 받아라. 네. 또 아까도 이것도 또 달게 받아라도 해바라기 명대사 아니겠습니까? 네. 해바라기가 명화는 명화야. 명대사가 많아요. 인생을 담은 영화인 것 같아요. 해바라기도 이제 나중에 좀 주목을 많이 받았죠. 그게 개봉 당시보다. 개봉 당시 관객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예요. 나중에 이것도 역주행이라고 하나요? 차트에서? 뭐 역주행이라면 역주행일 수 있지. 이게 그 영화 쭉 봤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해바라기요? 봤죠? 봤죠. 어렸을 때. 네, 봤는데 좋은 영화가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너무 뻔한 영화예요. 그거는 뭐. 근데 이제 그 뒤에 마지막 10분. 그 포인트들이 그 중간중간에 이렇게 좀 있고 그 약간 그러니까 나는 그런 류의 나중에 주목받은 케이스 중에 또 대표작이 바람. 그치. 정우의 바람. 근데 바람이랑도 좀 다른 느낌인 것 같긴 해. 네네네네. 좀 다르기지. 네, 그렇습니다. 박정희 해바라기. 야, 나 인테리어 안 했어. 해바라기예요? 인테리어 안 했어. 저 인테리어 안 좋아합니다. 해바라기 같은 남자인가요? 사랑을 할 때. 글쎄요, 어쨌든 인테리어는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중에 인테리어는 없는 걸로. 예. 제가 가구는 좋아하지만 또 다른 인테리어는 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23세 이하 대표팀 얘기해봤고요. 다음은 코리안 리거들 얘기로 좀 넘어가죠. 손흥민 선수가 어제 16호 골을 넣었습니다만 아무래도 북런던 더비에서 토트넘이 홈에서 지는 바람에 빛이 좀 바랬고 반대로 또 황희찬 선수는 득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강인이 어시스트를 했고 그리고 최근의 흐름이 김민재가 조금씩 다시 여러 가지 의미로 올라오고 있는 듯하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것도 레알전을 앞두고. 네. 뭐 그래도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원래 우리가 생각하는 주전조가 나올 것 같긴 합니다만 김민재 선수가 조금씩 출장하면서 또 원래 폼을 찾고 있는 건 고무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황희찬 골 장면. 네. 전형적인 그 황희찬의 그 접기 신곡이 나온 그 골 장면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사실 이제 좀 골이 터질 만한 타이밍이긴 했었어요. 왜냐면 이제 그 황희찬 선수가 이제 부상에서 돌아온 뒤로 빠르게 몸 상태가 회복이 돼서 최근 경기도 이제 선발로 조금씩 기용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황희찬이 없을 때, 그리고 네투도 없을 때, 쿠냐도 없을 때 공격진 주전이 빠진 공백이 너무나도 울버햄튼에게 컸었는데 황희찬이 돌아오면서 쿠냐도 아직은 뭐 몸 상태가 좀 안 좋은 상황, 네투도 네. 계속 지금 장기 부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황희찬이 있음으로써 다시 울버햄튼이 말 그대로 늑대에게 이빨이 다시 생겼다라는 느낌을 좀 주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저는 골도 골인데 아직도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좀 풀타임은 약간 불안하다. 근데 오늘 감독이 오히려 풀타임을 이 경기도 황희찬 선수 뛰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뭐 코치 쪽에서도 희찬이 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했는데 그래도 내가 볼 때 상태가 괜찮아 보여서 황희찬 선수를 풀타임으로 기용했다. 근데 저도 이제 울버햄튼 경기를 쭉 봤잖아요. 믿어주는 건 너무 고마운데 약간 걱정되는 면이 있어요. 왜냐면 오늘 감독이 이렇게 믿어주는 공격진 진짜 잘한다는 뜻인데 지금 울버햄튼 공격진이 다른 포지션보다 부상자가 진짜 많거든요. 네투 쿠냐 다 막 이번 네. 시즌 내내 부상으로 시달리고 있으니까 공격진들이 뭔가 좀 이 신체 능력에 너무 좀 의존적인 그러다 보니까 좀 뭔가 좀 과한 동작이 나오면서 부상이 아니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약간 생각이 다른 게 공격진 체력 관리를 오늘 감독이 잘해주지 못했다고 보거든요. 너무 매 경기마다 사실 앞서고 있을 때 좀 빼줘도 되는 공격진들 뭐 쿠냐고 네투고 그런데 좀 걱정스러울 정도로 이 선수들을 좀 풀타임으로 뛰게 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울버햄튼이 몰리뉴 가서도 많이 느끼지만 팬들도 되게 열광적이고 울버햄튼 스타일 자체가 앞서고 있다고 해서 내려서지 않거든요. 그쵸. 오히려 내려선 다음에 예. 공 뺏으면 이전보다 더 빠르게 역습을 하는 거 하는 팀이에요. 어. 되게 독특하고 재밌는 팀인데 그래서인지 왠지 이런 오닐 감독이 그런 공격진을 어떻게든 믿어주고 풀타임을 뛰게 하는 성향이 현재로서는 좀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황희찬 선수가 아시안컵 가기 전까지는 울버햄튼에서 진짜 컨디션이 좋았거든요. 좋았죠. 네, 그리고 아시안컵 다녀오면서 약간 그 시기부터 잔부상이 좀 이어지고 결국 거기서 컨디션이 한번 떨어진 다음 울버햄튼에 와서도 약간 컨디션이 좀 들쭉날쭉한 모습을 보이다가 이제 좀 살아났는데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정말 건강했으면 좋겠다. 이제 리그 경기 얼마 안 남았으니까. 지금 네. 11호 골이죠. 11호 골. 아쉽죠, 참. 그 부상이 없었다면. 그러면 15골 이상 넣었을 나도 거예요. 15 이상 갔을 거라고 15 봐. 이상 생각을 해. 가. 아니 그리고 이게 초반부터 폼이 이제 너무 진짜 좋았으니까. 좋고. 이번 시즌 황희찬 프로커리어에서는 제가 봤을 때 개화하는 시즌이라고 해도 뭐 근데 틀리지 않습니다. 그것도 되게 나는 격세지감인 게 예. 봐봐 짤치에서 잘했어요 이 선수. 그리고 그때 이제 형철 또 짤치 때 또 전담이었거든요. 그렇지. 정말 많이 제시마치 감독 때 잘 치고. 근데 이명철 중계 때 골 못 넣다가 내가 가끔씩 한번 들어가면 내 중에서 골 넣고 막 그랬거든. 예. 너무 화가 났어. 도대체 왜? 난 새벽 2시, 3시에. 황희찬! 저는 황희찬! 이거 하는데 덕현이 형 어느 날 지나가는데 덕현이 형 중계하고 계시더라고요. 황희찬! 하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이런 근데 생각을 봐봐 했었죠 그때. 짤치 때 잘했죠. 근데 결국 라이프치히에서는 이 선수가
성공했다고 보긴 힘들잖아요. 그죠? 어려웠죠. 그때 나겠으면 뭐 희창, 황용해 막 이거 찍었었잖아. 근데 라이프치히 잘 안 됐고 솔직히 함부르크도 햄버거 때는 많이 안 좋았지. 그래. 물론 부상도 겹쳐 있고 그랬지만. 근데 이런 선수가 프리미어 리그에 와가지고 이렇게 뭔가 진짜 꽃피우는 그런 게 생긴다? 야, 전 진짜 거의 인간 승리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게 스타일이 볼을 끌고 올라가는 것도 황희찬 선수가 저돌적인 면에서 장점이 있는 건데 박스 근처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좀 더 올라가고 직접 득점에 관여하는 걸 높여주는 게 황희찬에게 좀 더 맞는다라는 생각. 그래서 주원 형이 시즌 초에 황작이다 이거. 황작이 이게 그 요상하게 공이 쫑 나거나 이랬을 때 그 근처에 공이 잘 떨어지는 선수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거는 어찌 보면 위치를 잘 잡는다고 할 수 있는데 그거에 잘 먹혀요. 그리고 침투를 오닐 감독이 아까 말했던 약간의 혹시 공격진의 부상이 앞으로도 좀 찾아올 수 있는 염려점이 있다는 얘기 드렸지만 좋은 점이 뭐냐면 공격진들의 동선에 자유도를 되게 많이 부여합니다. 그렇지. 그리고 황희찬 선수에게 딱 맞는 역할을 준 게 다른 이선이나 윙백 자원들에게 볼 운반이나 넓은 활동 반경 아래쪽에서의 어떤 전개나 운반을 좀 맡기고 황희찬 선수가 진짜 자유롭게 침투하면서 꼭 한쪽 측면이나 중앙에만 국한하지 않고 네. 자유롭게 상대 수비의 반대 방향으로 마치 황소가 뛰놀 수 있게끔 동선을 잡아준 게 되게 주요했다고 보거든요. 황소. 그래서 결국 황희찬 선수가 골문 가까이에서 혹은 수비랑 맞닥뜨린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1대1 상황 접는 거는 황희찬 선수 기가 막히거든요. 진짜 잘 줘봐요. 그니까 골대랑 바로 가서 바로 골을 넣는 거예요. 자, 황희찬의 그런 장점은 오늘 감독이 잘 발견하고 있는 점은 틀림없이 있는 것 같다. 네. 사실 울버햄튼 축구를 보면 빌드업 체계나 중앙 연결고리가 매끄럽다고 보기는 좀 힘든 팀인데 다행히 선수 구성이 그래도 드리블에 능한 자원들이 또 미드필더나 윙백 아니면 다른 이선에 워낙 많기 때문에 그 자원들과 황희찬의 조화도 제가 볼 때는 꽤 괜찮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황희찬 선수 골로 좋았고 그 다음엔 이강인이 극장 어시스트 하면서 파리 생제르맹 지금 우승 확정 지었습니다. 네. 이강인도 근데 이번에 이렇게 나왔으면 아마 챔피언스리그에서는 언제 이게 뭐 선발일지 뭐 서브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파리도 리그 조기로 끝내놔야 챔스에 좀 집중을 할 수 있는데 그 판은 그려놨죠. 근데 이제 루초 감독의 올 시즌을 보면은 그러니까 물론 이제 핵심적인 주전 멤버들은 있어요. 혹시 음바페 어떻게 빼요? 못 빼죠. 음바페 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나는 뭐 비티냐나 이런 진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선수들은 있는데 저는 그걸 제외하면은 미드필더진이나 공격진에서 멤버 구성 변화의 폭은 좀 크다라고 보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전술적으로도 이제는 조금 저는 틀이 잡힌 게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즌 초반에서 중반 넘어가는 시점까지 보면은 포메이션도 되게 실험적인 거 많이 그치. 들고 나왔고 그래서 그때 막 이강인 제로톱도 쓰고 그랬었어. 막 찾았던 것 같아. 이거. 맞아요. 그래서 이 변화폭이 좀 큰다는 점을 놓고 보면은 어떤 형태로든지 이강인 선수는 챔피언스리그 아마 나올 것 같아요. 나올 것 같긴 한데 이게 선발이냐 교체냐가 좀 중요할 것 같고 종윤이 형 얘기대로 그러니까 파리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격차가 크긴 했습니다. 이 그룹이랑 놓고 봤을 때 이미 이거는 뭐 한두 경기 정도 미끄러져도 그래도 파리가 우승을 할 거다라는 의견이 좀 지배적이었고 실제로 이거 확정을 딱 지은 이후에 챔피언스리그를 맞기 때문에 저는 심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편한 상태로 도르트문트를 상대하긴 할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이강인이 여기서 공격 포인트까지 기록을 해줬다? 뭐 이거는 우리 입장에서도 좋고 파리 입장에서도 시나리오상 너무 좋은 결과가 아닌가. 이게 파리가 지금 유럽에서 유일하게 아니구나 맨시티도 있구나 트래블 가능성이 있는 맨시티가 떨어졌지 챔스를. 네네. 그러니까 유일하거든요. 근데 이강인이 지금 벌써 트로피를 땄단 말이에요. 만약에 파리가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하면 대한민국 선수 중에 트래블을 처음 경험하는 선수 아닙니까? 트래블로는 그렇죠? 처음이죠. 네.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이제 박지성 선수가 있으니까. 맨유 때 0708 때 있었지만. 그래서 이것 또한 이게 물론 파리가 사실 트로피를 많이 딸 수 있는 상황에 있는 팀인 건 맞는데 그 선수의 트로피 운이라는 게 좀 있는 것 같아. 그렇죠. 네. 선수마다 운이 좀 따르는 경우가 맞아요. 있다면 정말 그 코앞에 와 있는 기회에서도 운이 좀 안 따르는 그런 경우들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팀을 하드캐리했는데도 트로피가 좀 아쉬운 경우도 있는데 본인은 약간 점오 느낌으로 이렇게 있는데도 또 트로피를 막 잘 따는 케이스도 있고 그냥 그래요. 봐봐 맞아. 부폰이 챔피언스리그 우승이 없어요. 그래. 그리고 질라탄도 챔피언스리그 우승이 없고. 그 슈퍼 레전드들이 우리 이제 부모님 세대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너는 상복이 있다. 그래. 상복이 없다. 호돈신 호돈신 챔스 우승 없지 않나? 없죠. 없어요. 상복이 없는 거죠. 그렇지. 네. 물론 뭐 그 아저씨는 딴 상이 많지만 발롱도르가 있죠. 예. 그렇게 하면 좀 정리하기가 좀 만약에 그렇긴 한데. 앙리도 바르셀로나를 이적 안 했으면 챔스가 없었을 거야. 왜 아스날이 우승했을 수도 있지. 그거 비웃으시는 건가요? 왜 웃음을 못 참으시는? 네가 유도한 거 아니야? 나는 아스날 좋아해. 개코가 좋아해. 개코가 좋아하세요? 개코 씨가?
그때 저 보이비 졸업 파티에서 이렇게 고객님 봤거든요. 네. 네, 언제 한번 또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아니, 그거는 이제 너무 가정이고 예. 혹시 모르는 거잖아요. 알모니아만 아니었다면. 네, 그래. 아까부터 덕현이 형만 뭐라 하시고 저한테 아무 반응이 없으시길래. 아, 그래요? 네, 찜찜해서 괜히 한번 해봤습니다. 아드리안 좋아하죠? 아드리안이요? 예, 아주 예, 좋아하죠. 예, 예, 아드리안 예, 예. 사랑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이강인 선수는 벌써 트로피를 잘 따고 있고, 네. 자 그다음에 이제 김민재 선수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지금 아까 어떤 분이 나 채팅창에 그 얘기를 봤어요. 펩이 맨시티에 부임하고 난 다음에 아구에로가 잠깐 밀렸습니다. 그쵸. 제주스한테. 가브리엘 제루스가 겨울 이적 시장 때 네. 왔어요. 그리고 2016-17 겨울 이적 시장 때. 그때 부상 나오기 전까지 꽤 잘했어. 잘했어요. 그 2017-18 시즌 초반에도 제수스가 나왔는데 제가 기억하기로 와포드전이었나 한번 그때 한번 부상을 당한 뒤로 그 다음에 제수스가 확 꺾였어요. 예. 결정력이 예전만큼 안 따라오더라고요. 지금까지 그래요. 돌아오지 않아. 그렇죠. 아 맞다 네. 이제 이쪽 선수지? 네. 그렇지, 그렇지. 예. 근데 어쨌든 근데 그러다가 결국엔 아구에로가 그 펩이 요구하는 스타일의 플레이 스타일을 갖출 수 있는 뭐 워낙에 대단한 선수니까 그러면서 다시 본인이 이제 주전 자리를 꿰찼죠. 부상으로 네. 빠진 경우 제외하면. 근데 제가 보기엔 김민재 선수가 물론 이번 시즌 끝나고 난 다음에 토엘 감독이 바이언을 빠져나갈 가능성이 거의 뭐 99.9%다. 네. 뭐 유임 얘기도 안 나오는 건 아닙니다만 본인이 얘기를 했으니까. 근데 좀 이래저래 경기에 못 나오고 이런 타이밍이 있었는데 조금씩 나오면서 다시 약간 본인의 폼을 올리고 있고 이 스타일에 적응을 하려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아 김민재는 역시 이런 데 적응을 빨리 하는구나라는 생각도 같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 더리우트가 결국 이제 지금 무릎 부상? 예, 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고 왔다 갔다 해. 예, 예. 근데 이 정도의 이야기라면 컨디션이 100%는 아닐 수 있고 그죠? 다행히 김민재 선수가 어쨌든 운이온전은 선발이었고 이번 리그 경기는 이제 벤치에서 있다가 하프타임 중에 이제 교체 투입이 됐는데 맞아요. 지금 컨디션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더리우트의 몸 상태가 안 좋다면 다이어의 파트너 픽은 김민재 선수가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고 그럼 정말 레알 마드리드전에 김민재 선수가 출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요즘에 이제 김민재 선수의 어떤 수비 스타일이 괜찮고 맞아요. 예, 분명 다이어하고의 호흡도 괜찮다는 점을 봤을 때는 저는 이번 주중은 조금 기대해 볼 만한 소식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이게 저도 지금 그 형철의 얘기대로 그런 게 누가 부상이고 이런 거를 떠나서 지금 센터백이 4명이에요. 김민재, 우파메카노, 그다음에 덜리우트랑 다이어잖아. 나는 조합을 덜리우트랑 우파 아니면 덜리우트랑 김민재 혹은 다이어랑 우파, 다이어랑 김민재 이런 느낌으로 좀 짜면 좋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덜리우트가 만약에 부상으로 못 나오는 상황이거나 아니면 컨디션이 안 좋다고 그러면 다이어, 김민재 조합으로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서로 약간 상호 보완할 수 있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다이어가 네. 요즘 폼이 좋기 때문에 맞아요. 분명 그런 부분들을 일찍이 발견해줬다면 좋겠죠. 아마 바이언 팬분들도 투엘 감독에게 그런 조합에 있어서 좀 다양한 시도들이 있지 않았던 점에 대해서 아쉬움을 느낄 법도 한데 그랬기에 사실 어떻게 보면 투엘 감독도 바이언에서는 그간의 한계를 좀 드러냈던 부분이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좀 합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게 사실 바이언 대 레알 마드리드가 바이언 대 레알 마드리드가 아니라 그 결승이 이강인 대 김민재 그림이 나올 수도 있단 말이야. 아, 그 뭐 산술적으로 가능하고 웸블리에서 한국인 선수 2명이 만날 수 있는 거죠. 사실 뭐 정배로만 생각을 하자면 레알 또 나왔다 정배충. 정배 레알 빨이 아닙니까? 정배충. 네, 레알 빨이 아니에요? 나도 모르지 도르트문트. 아니 그러니까 정배가 그거 아니냐고요. 뭘 모르지야. 정배는 대장률이 나오는 건데. 대장을 봤어요? 이거 봐봐 해외 거에 다 레알 빨이야. 뭐 우리나라 그거도 있잖아요. 그 스포츠 토토. 여러분 내일 토토픽 주원영 합니다. 오! 아 4강으로 하시나요? 그래야죠. 와, 네네네. 진수상황으로. 결승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정배 레알 파리라고 생각하면 네. 이제 바이언이 뭔가 이제 좀 뒤집어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정배가 레알 빨인데 이제 결승 대여 클라시커. 아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옛날에 그랬잖아. 야 결승 사상 최초의 엘 클라시코냐? 응 대여 클라시코야. 그때도 이렇게. 웸블리였어요. 그래. 2012-13 시즌 때. 그때 클롭이었지. 아,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하이캐슬. 이제 저랑 단군 형이 맨시티 더블 저지 그 연합을 결성했는데 뭐 시즌이 끝나면 맨시티가 더블을 하겠죠. 아, 또 모르죠. 축구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모르긴 네 얼굴은 몰라요. 저분 성함이 박정배랍니다. 예. 박정배 박정배 씨 있죠. 예전에 순풍상부가 정배 있지 않았나요? 네, 정배. 있었죠. 어린애. 예. 미다리 친구. 그래. 네, 미다리 친구 정배. 예전 SK 와이번스 투수도 박정배 있었어요. 그렇군요. 그 당시는 SK 와이번스였어요.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이 황희찬, 이강인, 김민재 각각 또 잘해주고 있다. 소니는 골을 넣었지만 뭐 팀의 상황도 그렇고 그리고 포스텍 감독이 소니를 톱에 세우는 거를
또 재미를 본 적도 있었죠 시즌 초에는. 손톱. 손톱. 근데 지금은 또 약간 바꿔야 되는 타이밍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포스텍이 비교적 그게 조금 느린 편이라. 그쵸. 아쉬운 거는 전반기 때 메디슨의 폼이었다면 손흥민 선수가 톱에 있어도 메디슨이 연결고리 그렇죠. 역할. 그 톱 자리에서 그 얘기 많이 했잖아요. 전반기 때 토트넘이 한창 정말 잘 나갈 때 해리케인의 해결사 능력은 그립지만 메디슨이 워낙 잘해서 그치. 케인이 풀어줬던 것은 어느 정도 대체가 되는 것 같다. 그땐 정말 메디슨이 그 정도의 폼을 보여줬었어요. 맨 진짜 좋았죠. 진짜 잘했어. 그렇기 때문에 번리전부터 손흥민이 톱으로 갔을 때 메디슨이 뒤에서 풀어주면 손흥민이 침투를 하면서 뒷공간에서 딱 마무리 짓는 그림이 나올 수 있었는데 이젠 메디슨도 폼이 좀 떨어진 부분이 있고 네. 무엇보다 포스테코글루의 이 전술이 저는 많이 읽힌 것 같아요. 많이 간판이 그래. 됐어요. 예. 어제 아스날만 해도 뭐 아스날이 약간 라인을 내려서 지키는 그치. 운영을 한 것도 좋았지만 잘 보면 토트넘이 후방 빌드업을 할 때 삼선 선수들 뭐 비수만은 아예 폼이 떨어져가지고 이번에 선발이 아니었고 호이베르가 대신 났는데 그 삼선에 있는 호이베르랑 풀백들 안쪽으로 좁혀서 2-3을 만들잖아요. 그치. 이 세 명이 제기는 못하도록 압박을 해야 되는 아스날이 되게 효율적으로 잘 가져갔어요. 이러면 어떻게 되냐? 미드필더가 위에 있던 선수도 내려와야 되니까 자연스럽게 윙이 내려오건 미드필더가 내려오건 그러다 보면은 미드필더랑 공격수 사이 간격이 벌어져서 손흥민이 고립이 되는 거죠. 그렇지. 어제도 아니면, 사실 고립이 많이 돼 있었거든. 진짜 많이 됐어요. 그리고 아니면 이제 메디슨이 또 내려오면서 자연스럽게 예. 메디슨이 못 풀어주니까 누군가는 연결고리를 해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손흥민이 내려오고. 근데 그러면 손흥민은 장점이 안 나와요. 여러모로 지금으로서는 윙이 좀 낫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이 전술 시스템이 크게 바뀌지 않으면 톱이 누구냐는 어쩌면 해리케인 정도 클래스의 선수가 아니면 굳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거 그렇지. 전술 문제가 저는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 선수 얘기 나온 김에 이거 한 얘기 더 하죠. 지금 황인범 장수왕이죠. 아 그렇죠. 네. 저보다 이제 하나 학렬이 아래입니다. 아. 인자 돌림. 그게 그러면 덕현이 너 덕인가? 전 연. 연이고. 미안하다. 연. 색 알고 그랬습니다. 이거 알고 그랬어요. 저기요. 아무리 알고 그래도 이색기라니. 아니 이색이라고 안 했어요. 이 새끼 그랬잖아. 솔직히. 이색. 이색은 뭐죠? 이색적이다. 예. 이색적으로 그랬다. 예. 그런 얘기죠. 여러분, 방금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새끼죠. 난 지금 두 귀를 의심했잖아. 이 새끼가 알고 있다고. 이 새끼가 이거. 네. 예. 이색적이다. 네네네. 황영호 선수 이제 저보다 하나 학렬 아래. 아래. 예, 인자 돌림. 어쨌든 황인범 선수가 지금 잉글랜드랑도 링크가 있고 스페인 쪽이랑도 링크가 있습니다. 자, 일단 베티스랑 있고 그다음에 울버햄튼 쪽이랑도 얘기가 있어요. 베티스랑 세비야는 스페인에서 어떤 그 라리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 봐야 되나요? 안달루시아 두 팀. 사실 세비야가 조금 더 크죠. 이제 세비야가 요즘 성적이 너무 안 나와가지고 네. 이게 좀 뭔가 체급도 줄어든 것 같고 그런 이미지지만 베티스보다는 그래도 제가 알기로는 세비야 내에서의 인기는 세비야가 세비야가 더 조금 많다? 많고 근데 그러니까 그게 약간 역사적으로 보면 그건 갈려요. 그러니까 베티스는 조금 이제 노동자 계층의 지지를 많이 받았던 클럽이고 세비야는 그거보다 비교적 좀 잘 사는 그런 층의 이제 지지를 받았다라고 보는데 지금 라리가 내에서의 베티스 포지션에 가면이 이거는 꽤 괜찮죠. 왜냐면 괜찮다. 유럽 대항전을 항상 노리는 팀이고 제가 정확하게 순위 엊그저께 세비야랑 베티스가 아마 비겼을 거예요. 1대1로. 근데 지금 순위를 보면 여전히 그 유럽 대항전 진출은 가시권인데 이번 시즌 라리가가 그쪽이 4, 5, 6, 7위 이쪽 경쟁이 너무 빡세가지고 아마 아틀레티코 그러니까 지금 아틀레틱 클럽 이 빌바오가 조금 내려와서 예. 챔스는 아마 알레틱까지 딱 이렇게 끊어질 텐데 지금 아틀레틱 클럽 여기도 앞서가고 있고 소시에다드, 레알 베티스, 발렌시아까지 이 세 클럽 승점 차가 4점이라 그러니까 빡빡하게 몰려 있는데 근데 그만큼 베티스는 항상 유럽 대항전에 진출을 할 수 있는 팀이라서 황인범 선수가 사실 이제 뭐 올림피아코스 있을 때나 뭐 즈베즈다에서도 그런 유럽 대항전 무대는 경험을 많이 해봤잖아요. 아우 맨시티 상대로 골도 넣었어요. 그래. 아무튼 하드캐리하고 넣었어요. 그거 진짜 미친 거였어요, 진짜. 그래서 베티스 정도 규모의 지금 포지션 클럽 가는 건 좋죠. 그리고 여기는 감독이 저는 항상 믿음직스럽기 때문에 뭐 지금뿐만이 아니라 예전에도 괜찮은 감독들이 또 전술적으로 팀을 운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세티엔 감독이 이제 베티스 출신. 네, 키키 세티엔. 그러니까 물론 바르셀로나에서는 실패했지만 키키 세티엔도 베티스에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뭐 이제 전 지금 펠레그리니의 베티스는 말버지. 물론 아쉬운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괜찮지. 그리고 베티스가 근데 그건 있어. 여기가 재정 상태가 제가 확인했을 때까지는 그렇게 막 넉넉하지는 않은 팀이고 한번 그런 적도 있어요. 그 이적 자금 이거 관련해가지고 돈이 없어가지고 그 이제 구단주들이 사비를 이렇게 각출해서 적도 있고 그 라리가는 어쨌든 그 셀러리 캡이라는 그 이제 프리미어리그와 비교했을 때는
이게 선수 영입 구조에 그래. 있어서 많은 돈을 쓸 수 없는 그게 또 있기 그러니까 때문에 돈이 있어도 못 쓰는 경우가 있는 거 아니야? 네, 근데 그냥 이 팀의 위상이나 포지션만 놓고 봤을 때는 꽤 괜찮죠. 지금 베티스 정도 되는 클럽 가는 건. 지금 스페인 쪽에서 이 베티스 링크 났을 때 세르비아 언론 쪽에서는 뭐 500만 그러니까 올림피아코스에서 이제 500만 유로 이거 네. 이제 발생이 되는데 조금 더 이적료를 챙길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파르티잔이랑 이 더비전도 베티스 스카우트가 와서 봤는데 만족스럽게 보고 왔다 이런 얘기도 있다고 합니다. 자 스페인은 이렇고 잉글랜드로 오면 여기도 역시 스카우트들이 가서 황인범을 체크를 했고 그 다음에 얘기 나오는 팀이 울버햄튼 그 다음에 뭐 수정궁 네. 이런 팀들 얘기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 아직 되게 구체적이고 어디 팀이 이렇게 딱 링크가 났다 여기까지는 아닌 것 같아. 근데 이제 만약에 울버햄튼에 간다면 네. 96두오 황인범 황희찬. 둘이 되게 친하잖아. 네, 엄청 그러니까 친하잖아요. 동갑내기기도 하기 어. 때문에 뭔가 시너지가 날 수 있고 울버햄튼이 미드필더 숫자는 많아 보이지만 생각보다 쓸만한 선수는 좀 부족해요. 네. 주안 고메스, 마리오 르미나 진짜 잘하는데 지금 주안 고메스가 정말 그 순위권 밑 팀들하고 링크가 계속 나거든요. 그리고 주안 고메스가 만약에 남는다고 해도 르미나는 상황에 따라서는 2선으로 올라가서 배치될 때도 있어요. 나머지 3선 뛰는 선수가 부바카르 트라오레랑 토미 도일인데 네. 둘 다 부바카르는 너무 투박하고 토미 도일은 경합에 밀려서 패스미스가 좀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둘 대신에 황인범 선수가 르미나 고메스 만약에 황인범이 잘해서 황인범까지 그러면 이제 이 세 명을 가지고 두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 그림이라서 울버햄튼의 중원도 좀 괜찮지 않을까. 네. 팰리스의 경우를 봐도 셰이크 두쿠레가 올 시즌 장기 부상 때문에 그죠. 되게 고생을 좀 많이 했었기 때문에 크리스탈 팰리스의 허리 쪽에 지금 이제 만약에 황인범 선수가 들어간다면 예. 여기 역시도 경쟁할 만한 좋은 포인트는 있을 것 같아요. 윌휴즈가 나이가 좀 많은 편이고 니데발트는 제가 볼 때 나가야 될 자원이고 오조라는 선수가 있어요. 그 최연소 데뷔한 이제 유스 맨시티전에 나가지고 직각 어깨를 보여준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도 너무 어린 편이어서 두쿨의 폼이 이제 시즌 아웃 되면서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면 황인범 선수를 글라스너 감독이 조금 뭐 마음에 들어할 이유도 있지 않을까. 근데 이거 지금 기사를 제가 그래도 쭉 한번 찾아보고 있는데 네. 정작 영국이랑 스페인 쪽에서 나온 기사는 없거든요. 그래서 세르비아 쪽에서는 지금 얘기 나오는 그러니까 이게 거예요. 인용 보도를 한 거는 맞아요. 뭐 그럴 수 있다 치는데 이게 세르비아 쪽에서만 나온 거면 이거는 아직 많이 봐야 됩니다. 맞아요. 그쵸? 그, 네. 그 울버햄튼이랑 수정궁도 이게 팀명이 딱 있다라기보다 그냥 잉글랜드 쪽에 뭐 스카우트들이 봤다 정도를 인용하는 느낌이라서 황인범 선수의 지금 빅리그 이적설은 되게 디테일하기보다는 그냥 관심이 좀 있나 보다 네.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단순하게 황인범 선수 우리가 스타일 알잖아. 네. 어디가 나올 것 같아요? 리그로 봤을 때 스페인, 잉글랜드, 저는 스페인. 스페인. 네. 왜냐면 저는 스페인 리그의 템포나 전체적인 컨셉이 여전히 프리미어리그보다 빡세진 않다고 생각해요. 좀 피지컬적인 도전이 프리미어리가 여전히 많으니까. 네,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황인범 선수가 예. 뭔가 막 피지컬적으로 엄청나게 열세냐? 그러니까 막 그런 선수도 있잖아. 170 초반대 신장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뭐 굳이 예를 들면 옛날 로케메사라는 선수가 네네네네. 있잖아요. 그 선수가 사실 라리가에서는 되게 세티엠 밑에서 잘했다가 사실 프리미어리그 가서 안 좋았잖아. 로케메사는 명백하게 전 실패한 케이스라고 보고. 스완제 있었죠 그때. 네. 네. 그리고 뭐 포지션 다르지만 뭐 좀 옛날 아스파스 아스파스는 완전 망했지. 그리고 예전에 말라가에서 잘했었던 산드로 라미레스. 안 됐죠. 네. 근데 그 선수들의 공통점을 보잖아요. 리가에서는 다 좋았는데 기술도 좋고. 사실 체구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치. 그 선수들이. 왜냐면 아스파스도 작고. 좀 말랐어 심지어. 네. 그래서 이제 로케메사도 되게 작아요. 네. 작아서 PL에 성공하려면 기술이 카솔라 정도 돼야 됩니다. 아 카솔라. 그렇게 압도적으로 뭔가 그리고 약간 키는 작은데 되게 보면 좀 땅땅해. 네. 그래서 저는 그래 놀리토 케이스도 있었고. 난 놀리통 그래도 좀 될 줄 알았어. 놀리트도 안 됐죠. 놀리토 그렇게 안 될 줄 몰랐어. 그러니까 물론 잘하는 케이스들도 있어요. 작은데. 근데 그러려면 이제 사실 뭐 베르나르도 실바, 그치. 다비드 실바 정도 맞아, 그런 맞아, 퀄리티는 맞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황인범 선수는 그래도 내가 앞서 얘기했었던 뭐 아스파스나 이런 선수들에 비해서는 저는 신장적인 거나 이런 밸런스적인 거는 꽤 좋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PL의 터프함보다는 저는 오히려 조금 더 기술적으로 라리가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게 많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리그도 리그인데 어쨌든 그 팀의 상황을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맞아요. 근데 울버햄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드필더 숫자가 좀 적은 편이어서 충분히 나올 만하다고 보고 팰리스는 반대하는 이유가 제가 아까 윌휴즈를 잘못 말했는데 윌휴즈는 주전급이에요. 예. 그리고 만약에 못 나온다 하더라도 파트너를 좀 많이 뛰는 스타일을 두면 윌휴즈는 패스 능력이 좋아가지고 충분히 주전으로 쓸만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겨울에 영입한 워튼도 있고
두쿠레는 부상 복귀하면 제가 볼 때 쓰일 자원이고 그리고 멀티 자원 아하마다도 이번 시즌 영입한 거라서 바로 나가진 않을 거예요. 지금 뭐 글라스너 감독 제자인 카마라 다이치 네. 다시 펠리스로 또 같이 올 수 있다는 링크가 얘기까지도 있어요. 제가 볼 때 본격적인 링크는 오히려 그쪽인 것 같은데 네. 황인범 선수가 펠리스를 뛰는 거는 숫자상 너무 펠리스는 아까 말했던 윌 휴즈, 뭐 워튼 이러한 자원들의 수를 봤을 때는 조금 험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울버햄튼은 재정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지금 당장 미드필더의 숫자를 채워야 되는 거는 맞거든요. 꼭 황희찬과의 어떤 그 효과 때문이라기보다는 머리 미드필더 쪽의 숫자를 좀 고려했을 때는 괜찮은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황인범 선수가 95년생이죠? 96년생이요. 96년생. 자, 그러면은 만 나이로 했을 때 몇 살이죠? 28, 9? 28, 9 정도. 형철이랑 동갑이잖아. 제가 본인 나이잖아요. 제가 29이니까. 29. 28이에요, 저. 그러니까 만으로 생일 했을 지나고 때. 안 지나고 그 차이가 전 있으니까. 지나서 28이고 안 지나면 27이죠. 베티스도 지금 주축들, 미드필더 주축들의 나이가 좀 있거든요. 응. 그러니까 물론 포지션상으로 완전 겹치지 않지만 자, 이스코 사실 이제 나이 좀 있잖아요. 있죠. 페키르. 나빌 페키르? 네. 그 아저씨 늙었지 이제. 네, 페키르도 이제 나이 근데 페키르보다 이스코가 나이 더 많아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기도 로드리게스. 귀도. 네, 이런 선수들. 여기에 윌리엄 카르발류. 까르발류. 32살이에요. 그러니까 나이들이 조금 있어. 근데 이제 아래에서 올라오고 있는 그런 유망한 선수들 중에는 뭐 로드리 산체스나 이런 선수들은 어리긴 한데 나이대들이 조금 있어서 물론 황희범 선수가 이들하고 막 엄청나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날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완전히 나이가 많은 주축들보다는 살짝 이제 아래 나이대여가지고 저는 뭐 경쟁하기에 있어서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자, 뭐 어쨌든 황현범 선수는 저는 기량으로 봤을 때 조금 더 유럽의 중심부로 지금 뛰고 있는 지베스다는 명문팀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변방이잖아요. 유럽에서. 네. 중심으로 좀 더 오면 우리 입장에서도 좋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쭉 봤으니까 그걸로 넘어가겠습니다. 북런던 더비 이거저거 뉴스가 좀 있었어요. 일단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재밌게 본 장면. 벤 화이트가 비카리오의 장갑을 푸는 장면. 장갑을 찍찍이로 찍 풀라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 네. 근데 그 벤 화이트가 저 벤 화이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요런 양한 느낌 나는 행동 자주 합니다. 그 이제 K리그에서 이제 뛰었던 이제 모 선수분한테 제가 이제 그 수비수였거든요. 그분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좀 듣다가 그 어쨌든 베나이트 수비수잖아요. 예. 그리고 상대랑 이제 견제하는데 뭐 이런저런 행동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수비수들이 그런 게 많더라고. 그래. 그러니까 봐봐. 한 가지 예시는 그거였어요. 코너킥 상황에서 그 상대 수비수의 깍지를 낀다. 이렇게. 손을 이렇게 손을 잡고. 이렇게 이제 깍지를 낀다. 그러면 이걸 반칙이라고 할 수 있나? 애매해. 행동. 애매하지. 예, 그러니까 그런 느낌 나는 행동들을 깍지 끼고 수비수들이 손가락으로 은근히- 손바닥도 막 이렇게 긁고. 아, 그거 되게 많이 한다는 어. 거지. 예, 미친놈이세요. 그럴 수 있죠. 견제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뭐 뭐든지.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류의 견제 플레이가 많은데 내가 봤을 때 근데 이거 베나이트 이거는 이거 약간 무의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의도를 가지고 장갑을 풀려고 아니 이거 진짜 반칙이지. 이거 장갑 풀어내는 거는 약간 그 무의식 중에 그냥 이렇게 수비하다가 이렇게 찍찍이 있고 하니까 우리가 뽁뽁 이거 눌러 터트리는 것처럼 좀 그런 무의식 쪽에서 나오는 행동이 아닐까. 제 추측입니다. 본인도 정작 제가 이랬어요 할 수도 있어. 진짜 사람들은 모르는 거니까. 물론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근데 저는 이거 알고 있다고 보고 네. 이게 그 전형적으로 그거예요. 이게 본인이 응원하는 팀에서 이거 하죠? 네. 그러면 새끼 잘하네. 근데 상대 팀에서 보죠. 이런 그렇죠. 이거예요. 딱. 근데 웃긴 거는 이게 퇴장 의심 장면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VR이 간섭하기에는 너무 애매해요. 이거는. 근데 이게 우리가 사실 VR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나오는 건데 그 실제 현장에서 뛰었던 선수들 얘기 들어보면 지금 방금 덕윤이 얘기한 것처럼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진짜로요. 형일이 형이랑 김원일 대표 원일이 형이라고 할 뻔했네. 두 사람 다 VR이 있었죠 예전부터. 네. 그 사람들 커리어 지금같이 않았을 겁니다. 아니 김진규 실장도 마찬가지야. 왜? 예. 그거 있잖아요 예전에 걔 누구냐 걔 이름 로비 크루스? 노빈 그 호주에 손흥민이랑 레버쿠젠에서 잠깐 같이 있었어. 저기 성남이라의 김성환 선수. 김성환이 그래. 불알 어떻게 맞아. 엑스 크루스였네. 누구였지 이름이? 로비 크루스 맞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제 그런 류의 장면들이 우리가 카메라에 안 잡혔지만 나온 게 되게 많다는 많아. 거지. 네.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봤을 때 선수들끼리는 그래 로비 크루제라고 많이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쨌든 로비 크루즈 맞대. 맞아. 로비 크루즈. 로비 크루즈. 그 얘기를 많이 하죠. 많이 전수해 준대. 이게 선배들이. 대대로 내려오는. 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이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견제 방식인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이 팀을 응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잘한다. 반대쪽 입장에서는 이게 되는 상황이 나온다.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트래시 토크 진짜 많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농구, 야구 이런 쪽 뭐 자유투할 때나 아니면 타석에 타자 서 있는데 포수가 그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병헌 해설위원 그런 거. 포수가 와가지고 야 병훈아 네 어제 와이프가 나이트에 있더라. 아, 그거. 그거 그랬더니 막 진짜예요? 그래갖고 딱 아웃된 다음에 형님 진짜예요? 그랬더니만 거짓말이지. 넌 그렇게 와이프를 못 믿니? 뭐 그렇게 아니야, 그러잖아. 그 중간에 하나 더 있어. 뭐였지? 전화해가지고 전화해봤더니. 전화해봤다 그랬더라. 형님 아니라는데 그럴 때 넌 그 말을 믿냐? 아, 그래. 이거잖아. 이 스포츠에서는 이런 게 다 있는 거니까. 그쵸. 근데 네. 어쨌든 상대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날 수밖에 없다. 상대 입장에서는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피카리오 개빡쳤을 걸 이거. 이 새끼 뭐야 이거 계속 이랬을 텐데.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거 있었어요. 저도 이 사진을 봤는데 이게 우리 팬인 것 같아. 우리 팬? 우리나라 아마 관광객이신 것 같아. 바깥에 손흥민 선수 유니폼을 입고 있는데 안에 외대고로 유니폼을 입고 있더라고. 보이네. 이게 이거 비춰서 사진 보여요. 보니까. 근데 저는 이거는 난 이건 되게 별론데요. 나 이게 왜 하면 안 되냐면 잘못하면 위험합니다. 그래. 이거 하시면 안 돼 이거는. 아니 잠깐만. 여기가 토트넘 하스퍼 스타디움이었고 근데 안에 외대고로 유니폼을 입고 있고 밖에는 이제 손흥민 선수 유니폼을 입고 있는 거잖아요. 그냥 외대고로 유니폼을 안 입었으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아니면은 챙겨가서 뭐 가방에 그냥 그냥 넣어가도 되고 뭐 예를 들어 사인을 받는다거나 그러려면 근데 이게 이렇게 하면 뭐 사실 축구 쪽에서 매너도 아니고 매너인 거를 벗어나서 잘못하다가 린치당하면 어떡해. 왜냐면 그래. 법이 되게 거칠어 얘네. 그리고 일단 현지에서는 현지 팬들의 문화를 존중해주고 따라야죠. 그럼요. 홈 어웨이를 왜 구분하는데? 아니, 그리고 왜 더비인데? 우리나라도 원정 유니폼 입고 그 동쪽 아우, 안 돼. 못 가요, 맞아. 그거 못 가요. 이거는 저는 되게 위험한 행동이라고 봅니다. 이거 그때 피터 아저씨랑 파비앙한테 들었는데 파비앙은 한 번도 지금까지 마르세유랑 경기할 때 파리생제르맹 유니폼 입은 적이 없대 거리에서. 아 진짜? 경기 있을 때. 그다음 피터도 더비 있을 때 아스날 유니폼 안 입으면 돼요. 아 혹시 그러니까 그만큼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도 현지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지금 뭐 아스날을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 어떤 의미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그쵸. 그리고 해외에서도 보니까 레딧 이런 데서 영 좀 안 좋게 보더라고. 뭐 안 좋게 볼 수밖에 없죠. 좋게 볼 수가 없지. 네. 이건 좀 위험하다라고 보이고 경찰이랑 팬들 간에 또 대규모 이 충돌도 있었다고 하고 뭐 사카랑 라이스 코너킥 때 조롱하는 거 이거는 뭐 그런 건 많지. 더비에서는 네. 언제나 있으니까. 이 라이스 조롱하는 분 푸열인가요? 굉장히 외모가 머리가 기네. 이거는 약간 언뜻 봤을 때는 저 누구냐 그거. 누구요? 매트릭스 나왔던 배우 이름 뭐죠? 아 키아누 리브스. 키아누 리브스가 머리 기른 영화 뭐였었지? 존윅. 저 존윅. 약간 그 느낌인데? 근데 뭐 이렇게 코너 플레이그 가가지고 뭐 차려고 할 때 조롱하고 이런 거는 이거 K리그에도 많아요. 이건 기본이지. 야 보면 다 애기 요만한 애들도 이거 하고 있어. 그래. 다 버튼 날리고 있어. 이게 기본이야. 내가 얼마 전에 뭐 중계하다가 그걸 봤는데 어디 경기였더라? 리버풀 에버튼 경기였나? 커티스 존슨가 한번 그 구디슨 파크였잖아. 사이드를 딱 가가지고 밀렸어. 그래서 이제 이런 그게 있잖아요. 전광판? 에이보드? 같은 게. 근데 관중들이 바로 여기 있잖아. 네. 여기 딱 부딪히자마자 어떤 팬이 얼굴 앞에 대고 그래 맞아 그래, 그거 있었어. 그거 중계했잖아. 그거.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예전에 산체스였던 것 같은데. 알렉시스? 안필드에서 리버풀하고 예. 경기할 때 산체스가 밀려가지고 A보드 안으로 이렇게 떨어졌어요. 보통 팬이 이렇게 잡아줄 법도 한데 산체스가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넘어지니까 오 하면서 맞아, 핸드폰을 휴대폰을 꺼내더니 이러면서 이렇게 찍고 있어. 한 번 이렇게 하는 생각을 안 해. 그래. 오 하면서 찍고 계시더라고. 이들에게 축구가 가지는 의미가 우리랑 좀 다르기 때문에 저는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이런 거는 혹시나 추후에 직관 가실 분들 하나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진짜. 그러니까 만약에 아스날을 응원하러 가실 거면 이 원정석에 가시거나 아니면 조용히 다른 유니폼 입고 그냥 조용히 보고 와도 되잖아. 저는 무조건 홈 유니폼 입고요. 홈 유니폼 없으면 저는 무조건 사복 입고 그거 사복 입는 게 좋아요. 무조건 사복 그럼. 입어요. 위험하니까 안 하시면 좋고 지금 여기 환희 형이 써놓은 게 박준희 토트넘 홈구장 간다면 손 유니폼 앞에 아스날 유니폼 입고 가고 미친놈인가요?
근데 그렇게 개념 없게 살지 않습니다. 말 좀 천천히 다시 해주면 안 되나요? 아니, 뭐라고요? 박종윤이 토트넘 홈구장을 간대. 네. 그러면 손 유니폼 안쪽에 아스날 유니폼을 입고 갈 거냐고. 아이씨, 절대 말이 안 되니까. 그러지. 예. 우리 절대 다 모르죠. 더비 매치를 가면 그냥 지역에서 유니폼 안 입을 것 같아요. 그럼. 위험하니까. 아니, 위험해. 너무 위험해서 그래요. 네, 아니 뭐 내가 이거 경기 하나 보고서 이거 저기 내 인생 다 포기할 일이 있습니까? 네. 영국 사람들한테 맞으면 아플 거야. 예전에 그 2011년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결승 때 알사드전 때. 네, 알사드전 때 어. 중국 알사드 때 네. 그때 이제 전주석 N성에 그 수원 염기훈 유니폼 입으신 분이 아 근데 그건 좀 물론 그때 약간 올 K리그 약간 연합 같은 느낌이긴 했지만 근데 그 염기훈이 아니 그러니까 그때는 이미지가. 그거였으니까 이석 가는 거는 어. 아, 그 니들 알아서 해라였는데 그 N성에 들어왔다가 저지당했었던 기억이 제가 나거든요. 저 그때 N성에 있어가지고 좀 기억이 나는데 이게 이제 그런 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갑자기 생각나네. 그건 전설인데. 전설이지. 예. 그리고 예전에 그런 적도 있었어. 이거는 아마 그때 전북 팬이었던 것 같은데 서울 수원전이었을걸? 근데 서울이 예전에 원정이 잠깐 그 형광이었었던 때가 있었어요. 아, 그 약간 노란 느낌 아. 나는 형광이었던 때가 있었어. 근데 그때 이제 전북 홈도 형광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북 유니폼 입고 그 서울 그 S석으로 가셨던 분이 제가 기억에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안 됩니다. 안 돼. 진짜 안 네. 됩니다. 예. 물론 양복을 입고 중계를 하러 갔는데 전중에서 이존이 개새끼야 이 얘기 들은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건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는 건가요? 더 잘했어야죠. 그렇습니다. 주원이 형한테 다시 한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얘기했어요, 제가. 네. 주원이 형 그거 진짜 리얼로 개빡쳐 하거든요. 네. 자, 그러면 프리미어리그 얘기 마무리하고 마지막으로 K리그 얘기 하나 좀 하고 종료하겠습니다. 서울이 졌어요. 네. 근데 대전한테 졌습니다. 대전은 지금 그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죠. 최하에 있었죠. 네. 원래는. 그 이민성 감독도 사실 좀 비판을 좀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뭐 대전은 이번 경기를 잡으면서 분위기를 약간 그래도 반전을 했습니다만 서울은 이래저래 이번 시즌에 영 좋지가 않습니다. 네. 지금 4경기 연속 무승, 1무 3패, 최근 3경기 10실점, 그리고 뭐 부상도 있고 조영욱이나 강상호 부상도 있고 이래저래 굉장히 어렵습니다. 수원FC, 울산, 인천 뭐 이렇게 경기가 앞으로 남아 있는데 지금 서울의 감독을 형철이는 어느 쪽에 보나요? 지금 김기동 감독에 대한 이야기도 김기동도 못 살려? 아니면 김기동도 이거 포항의 수혜를 본 거 아니야?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뭐 이 경기도 중계를 했고 예. 쭉 서울 경기를 보고 있고 현장도 많이 갔지만 요즘에 네. 이건 그렇게 생각해요. 감독을 바꾼다고 해서 뭔가 확 달라지는 게 아니다. 스쿼드의 문제가 생각보다 많이 내재되어 있었고 그 스쿼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서울이 이제 서울답게 스쿼드를 바꾸고 전력을 정상화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한다. 왜냐? 저는 기성용, 유재문은 되게 좋은 조합이라고 생각을 해요. 두 명의 조합 자체는. 기성용이 원래 패스 배급에서도 되게 의존을 많이 했었던 서울이잖아요. 근데 유재문이 오면서 유재문도 볼 배급을 잘하기 때문에 기성용이 못할 때는 유재문이 패스를 해주고 또 반대로 유재문이 묶여있을 때는 기성용이 전환이나 패스를 해주고 둘의 조합 자체는 좀 괜찮아 보이거든요. 근데 한 명 더 필요해요. 수비적으로 전담할 수 있는 선수. 활동량으로 쓸어담아줄 수 있는 선수. 근데 그러자니 중앙 미드필더에 뛸 수 있는 선수가 링가드 부상, 네. 팔로세비치는 느리기도 느린데 위쪽에 좀 머무르는 선수고 시게이로를 이번에 서울이 데려왔잖아요. 근데 FA컵 그 목동에서 서울이 낸다고 할 때도 그렇지만 시게이로도 아직 미스가 너무 많아요. 제가 그때 그 단소 아저씨 복장하고 갔던 인천전 때도 미스 범하다가 이제 전반전에 나갔는데 예. 여러모로 제 생각에는 중미 자원이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링가드 그리고 시게이로의 어떤 지금까지 적응이 좀 안 된 부분들 그런 문제가 좀 커서 지금 기성용, 유재문의 조합 자체는 좋은데 그들을 받칠 만한 추가적인 옵션이 한 명 더 필요하다. 3명의 미드필더를 세워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러자니 숫자가 없어요. 선수가 마땅치 않아요. 부상 때문에 빠져있기도 하고 팔로세비치를 써? 아니야. 팔로세비치 안 돼요. 제가 볼 땐. 침투를 맡기자면 괜찮겠는데 중미는 진짜 모르겠어요. 그 공미긴 하지만 정확히는. 그래서 저는 이거 선수단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서울은. 그거 안 되면요. 아무리 김기동 감독이 뭔가 힘을 쓰고 자기 축구를 하려고 해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김기동 감독에게 아쉬운 거 하나. 이런 상황이면 좌우 풀백 위치를 둘 중에 한 명은 좀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안 되고 매 경기 지금 다 좌우 풀백 올라갔다가 중원 무너지고 측면 뒷공간 무너지고 끝났거든요.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고 그나마 U23 대표팀 차출된 백상훈이 이제 뛴다면 네. 어떨지를 봐야 되는데 백상훈 아직 서울에서 1군은 만족스러운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 제가 지난 라이브 때 그 대전 서울 얘기가 나와서 김기동 감독 얘기가 채팅창에 많아서 서울은 뭐 저도 이번 시즌에 경기를 다 본 건 아닌데 두세 경기를 요 1무 3패하는 동안에 봤거든요. 뭐 김기동 감독의 능력이 다른 팀에서 어느 정도 발휘될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만 한 3년? 그러면
여름, 겨울 해가지고 이적 시장을 한 대여섯 번 보낼 수 있잖아요. 네. 그 정도 동안 선수를 되게 많이 바꿔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서울은 조금 장기적으로 네. 가야 될 것 같아요. 어. 지금 상황 자체가 앞에 형철이 설명을 잘 해줬지만 예. 이게 뭐 누가 나온다고 해서 누굴 바꾼다고 해서 당장 해결될 문제인가가 일단 너무 좀 물음표라고 보고,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건 있겠죠. 뭐 지금 장기 부상인 뭐 이승모가 돌아오면 그래도 미드필더 라인에서 뭔가 조금 숨통이 트일 만한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뭐 차출로 빠져 있었던 선수 뭐 이태석도 있고 뭐 그렇긴 하지만 그 선수들이 이제 뭐 돌아왔을 때,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나아진다라기보다는 그냥 조금의 플러스 알파? 호흡기라는 표현까지는 조금 너무 거친 것 같고, 그러니까 조금의 플러스 알파가 되지 이 상황 자체를 뭔가 전체적으로 타개하기에는 좀 힘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김기동 감독,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김기동이라는 좋은 감독이 왔잖아요. 이거는 지금 김기동 감독보다 나은 매물은 저는 사실 구할 수 없다고. 리그에서 어렵다고 어. 봐야죠. 그리고 K리그가 감독도 그렇고 선수도 그렇고 그 일정 금액을 어마무시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리그도 아니고 지금 상황에서 저는 최선의 감독이라고 보는데, 좋은 감독을 데려왔으면 리빌딩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장기적으로 보는 것도 지금 서울에게는 필요하지 않나. 서울 팬들이 어느 정도를 기다려줄 수 있을 만한 어떤 지금 그게 있나? 왜냐하면 그 감독을 떠나서 서울 팬들이 지금 좀 힘든 시간을 오랫동안 겪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팬들마다 보통 스탠스가 좀 다르잖아. 다르지. 어떤 팬들은 괜찮아. 그래 뭐 어쨌든 새로운 감독 왔으니까 좀 길게 보자. 근데 어떤 팬들은 아니 그만큼은 힘든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어떨려나? 이건 진짜 팬이 아니기에 네. 말하기 조심스러운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냥 제3자로서 느끼는 거는 서울은 사실 기다려줘야 될 팀이 아닌데 뭔가 팬들이 오래 기다릴 수 있는 팀이, 기다릴 팀이 아닌데, 왜냐면 기본적으로 항상 좋은 성적을 내야 되는 팀인데 너무 이제 좀 긴 시간 동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도 조금 제가 좀 저도 뭐 경기를 보고 하면서 좀 이 선수 괜찮다 싶은 선수가 좀 황도윤이거든요. 황도윤. 황도윤이 FA컵 때 되게 잘하고 전북전 때도 교체 출전을 아마 그때 했을 거예요. 선발이었나요? 교체였나? 아무튼 그랬을 거예요. 황도윤이 그래도 조금 역할을 해주고, 아까 덕현이 형이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이승모 선수가 이제 후련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5월 됐을 때는 분명 이승모 선수도 경기를 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승모도 뎁스 한 자리 꼭 차지해야 되겠고, 황도윤이 일단 이번에 보여줬던 아주 당돌한 모습들, 패스 잘 넣어주고 나름 볼 간수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중원 뎁스를 일단 좀 늘려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물론 그래도 기동력 문제는 계속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일단 이렇게 허리 쪽에 가용할 수 있는 인원을 몇 명 찾는 것만으로도 전반기 때 그 어떤 성과는 좀 나와야 된다. 그게 황도윤을 비롯한 어린 자원들이 좀 자리를 잡는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서울 팬들 입장을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보면 사실 서울이 그 상위권의 성적을 낸 지가 이제 시간이 조금 됐거든요. 오래됐지. 네. 예. 근데 이제 한창 저는 제가 K리그를 딱 보기 시작한 이래로 제일 재밌었던 시기는 이제 그때 귀내슈 감독 있을 때, 예. 그래서 뭐 빙가다 감독 때도 뭐 그랬지만, 그리고 이제 2000년대 저 2010년대 초반 이때가 그때 이제 막 최용수 감독이 윤스. 있고 이럴 때 그때 전북 서울 수원 3파전 전 되게 재밌게 항상 봤었거든요. 근데 이때 2010년대 초반의 서울은 되게 부담스러운 팀이었어. 만났을 때. 내가 전북 팬 입장에서 봐도 서울이랑 매치한다고 하면 너무 부담되고, 그리고 그때는 슈퍼매치 하면은 어우 장난 아니었지. 아이고. 예. 빅버드 매진될 텐데. 그 구름관중이라는 표현이 잘 어울리는 매치가 있었는데, 사실 이 시기가 너무 오래됐어요. 지금 좀 됐지. 생각해보면. 그래서 이게 서울 팬들도 약간 갈릴 것 같은 게, 지금 계속 그 하이스플릿, 그리고 막 그 서울 팬들끼리 얘기할 때 막 하스 왕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 네. 근데 이제 그렇게 아예 뭔가 좀 살짝 내려놓으신 분들은, 야, 그래 좀 시작 기다려보자. 김기동 왔잖아. 좀 더 투자하고 했을 때 팀 구색이 잘 갖춰지지 않을까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이때의 영광을 지금도 계속 생각하시고 서울은 더 위에 있어야 되는 팀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너무 길다. 난 그래서 조금 갈릴 것 같아요, 지금 서울 팬들은. 뭐가 여러분 마- 서울 팬 있으신가요? 없이네. 아쉽게 없네요. 아니 뭐가 예. 맞는지 모르겠어. 지금 어떤 분이 그 얘기도 하는데요. 그 김태형 감독과 롯데 얘기도 하는데요. 김태형 감독. 김태형 감독. 예. 롯데 자이언츠. 그러니까 이게 명장이 가더라도 선수단이나 시간이 좀 필요해야 된다.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 시즌을 그래도 기다려주긴 해야 되지 않을까. 1년은 봐야지. 1년은 봐야죠. 그 채팅창 반응은 좀 일단 기다려 보려고 한다라고 또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고, 예, 그렇긴 하네요. 예. 서울 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선수단 쪽에 구성이 몇 시즌 좀 안 좋았다는 것도 아마 아실 거고, 김주성이 빨리 돌아와야 될 텐데 저는 황현수, 권한규 센터백 조합도 괜히 좀 많이 불안해 보이더라고요.
그래 뭐 수비 얘기, 미드필더 얘기 많이 했습니다. 네. 저기도 맞아요. 만약에 김기동 감독이 나가. 예를 들어. 그러면 데려올 감독이 과연 있는가? 그것도 이제 많지 않기 이상의 때문에. 감독을 일단 데려올 수가 없고 그지? 그래서 아까 그러시는 분도 있었으니까 감독보다는 그러니까 선수단 구성에 대한 정리가 일단 먼저 선행이 좀 돼야 된다. 근데 저도 그 의견에는 저 100% 동의를 하고 스쿼드 쪽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김기동 감독이 이거를 향후에 어떻게 꾸려가느냐를 우리가 좀 잘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네. 지금 뭐 어떤 분들이 광주 얘기도 해달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광주는 제가 이렇게 쭉 봤을 때 그거 하나 확실합니다. 광주 팬들이 이종효 감독에 대한 그 신뢰가 그 확고합니다. 6연패를 하더라도. 네. 근데 거기서 6연패는 좀 심한 거 아니야라고 얘기하는 분들은 보통 다른 팀 팬입니다. 아니, 그건 맞아. 광주 팬들은 얘기 안 해요. 무조건 간다 이종효. 네. 근데 그게 그런 거랄까? 광주는 이렇게 경쟁을 상위권에서 했던 그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저는 광주의 시기는 딱 그때 남기일 감독 있을 때 네. 그때 광주 저는 꽤 축구 재밌게 간단하게 봤었고 했죠. 그리고 이제 이정효 감독이 오면서 뭔가 제2의 그런 꽃이 피는 시기가 도래를 했는데 광주 팬들은 항상 강등 걱정을 하시던 그치? 분들이라서 지난 시즌이 뭔가 특이했다고 생각하지 올 시즌 이렇게 좀 하위권에 있고 물론 지금 최하이긴 하지만 하위권에 있고 막 이렇게 연패하면서 좀 뭔가가 안 풀릴 때 이거 가지고 저는 조급해 하시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 그 경기 수가 일단 아직 한 경기가 적잖아요. 아. 그 울산 광주 경기가 아침 때문에 연기가 되면서 그렇게 봤을 때는 아직 광주가 한 번 다시 승리를 하고 반등을 하면 다시 좀 올라올 수 있을 거라 생각은 해요. 일단은 기다려 보는데 그 경기가 궁금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5월 6일에 광주랑 대전이랑 하거든요. 네, 저도 현장 중계하는데 아하. 궁금해요. 광주 처음 가보는데 그 광주의 어떤 그 대전을 상대할 때 내용이 어떨지. 왜냐면 K리그 2에서는 꽤 강했거든요. 광주가 예. 대전에게. 근데 이번에도 거기서 강한 모습 보여줘서 한번 뒤집는 결과를 만든다면 순위도 순간적으로 껑충 올라갈 수 있고. 대전은 이번에 서울이랑 하는 거 봤더니 그러니까 경기는 어쨌든 이겼는데 그 되게 또 고질적인 거 나오던데 그 막판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갑자기 경기력 훅 떨어지고 안 되는 거 그거 안 고치면 내가 봤을 때 광주한테는 좀 두드러 맞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습니다. 전북은 지금 그 감독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일단 뭐 전혀 들은 게 없고 근데 왜 좀 얘기가 좀 나올 때 되지 않았나? 그쵸. 지금쯤이면 지금 당 감독 나가고 나서 좀 시간이 됐잖아. 3경기 한 것 같아요. 2승 1무인데 아 근데 진짜 대구한테 비긴 건 좀 마지막에 그 실점으로 마지막에 그렇게 아쉬웠어. 실점을 하는 거는 아니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비길 수 있어. 비길 수 있는데 마지막에 그렇게 된 거 이제 좀 그리고 좀 대구 내가 봤을 때 지금 K리그에서 상 제일 안 좋은 건 대구야. 제일 안 좋은 건 대구 맞아. 근데 이제 대구 상대로 그렇게 했는 건 좀 아쉽긴 한데 지금 이제 그 김상식 복귀 그 강퇴 좀 해주세요. 네. 그 그건 베트남으로 가실 거예요. 왔다고 하니. 예. 네. 예, 그 지금 이제 박원재 코치 체제로 이제 쭉 가고 있는데 그 누가 올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김두현 감독 김두현 얘기만 있죠? 많이 있죠. 많이 있고 뭐 그 이후에 예전에 잠깐은 해외 쪽으로 뭔가 물색을 하러 간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 그거는 뭔가 이제 바로 데려올 그런 느낌보다는 이제 김두현 감독 체제로 조금 더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싶은데 저도 지금 들은 게 전혀 없어서 아직은 없구나. 저도 궁금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농담입니다. 죄송해요까지 하실 일은 아니에요. 농담입니다. 그러다가 그 채팅이 분위기 안 보이시면 벤당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동 대표님 변하시면 안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이번 주는 또 챔피언스리그 4강 네. 경기들이 1차전이 펼쳐지니까 그거 우리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말에 경기가 뭐가 있죠? 주말에 빅매치는 없었던 것 같은데. 아스날이 본머스랑 하고 그다음에 맨시티가 울버햄튼이랑 첼토 하고. 있지 않아요? 첼토. 첼토가 금요일에 있다. 금요일이에요. 금첼토. 그 목요일에서 금요일 넘어가는 네. 새벽이 첼토. 그리고 이번 주 주말에 저기 리버풀 대 토트넘이 있죠. 리토도 있구나. 그러네. 리토. 토트넘 개빡세네. 씨. 와, 그렇습니다. 토트넘 맨시티 정도 남아 있어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자, 일단 오늘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맞습니다. 바이바이.